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제1전시실 입구에는 다음의 문장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시간은 왜 멈추었을까? 4.15는 무엇이고 왜 기억해야 하는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100년 전의 만세운동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화성의 3.1운동은 가장 먼저 발화가 된 송산 사강지역, 제암리와 고주리 참변의 도화선이 되었던 향남 발안지역, 격렬했던 투쟁과 일제의 보복을 불렀던 우정 장안지역의 세 곳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송산 사강지역은 만세의 불길을 다른 지역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홍면옥을 들 수 있는데 그는 1919년 3월 26일 세금을 내기 위해 모인 주민들을 독려하여 송산 사강지역의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장날인 3월 28일을 맞아 오전에는 사강장터에서 오후에는 송산면 사무소 뒷산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집니다. 당시 천여 명의 주민들과 순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노구치 순사부장이 쏜 총에 홍면옥이 맞아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이 분노하면서 노구치 순사부장을 현장에서 처단하게 됩니다. 향남 발안지역의 3.1운동은 독립운동가 김흥렬과 이정근 선생 등이 주도한 사전 준비를 통해 3월 31일 발안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시 수촌리와 고주리, 제암리의 주민들도 만세운동에 합세했는데 이들은 당시 일본인 가옥과 소학교 등에 돌을 던지고 불을 질러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저항하였습니다. 이에 일제는 수비대 병력을 파견해 진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이정근 선생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주민들은 4월 1일과 2일에는 진해산에 올라 횃불 시위를 벌였으며 이들은 우정면과 장안면의 만세운동에 합류하게 됩니다. 우정 장안 지역의 경우 해안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인들의 간척 사업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조직화한 3.1운동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백낙렬 선생이 있는데 선생은 팔탄면 고주리의 김흥렬과 함께 3.1운동을 준비해 나가게 됩니다. 4월 1일 수촌리의 개죽산에서 오른 봉화를 기점으로 우정 장안 지역의 3.1운동이 시작됩니다. 4월 3일 200여 명의 주민은 장안면 사무소를 파괴했으며 오후에는 참여 주민들이 점차 늘어나 2천여 명이 이르렀고 이들은 우정면 사무소를 습격해서 파괴한 뒤 오후 5시경에 화수리 주재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만세를 부르며 주재소를 향해 돌을 던지게 되고 이에 놀란 가와바타 순사가 쏜 총탄에 이경백이 사망하고 군중 일부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흥분한 주민들은 도망치던 가와바타 순사를 처단했으며 그 여파로 화수리 주재소는 불에 타서 완전히 파괴되게 이릅니다. 이처럼 화성 지역의 만세운동은 일제의 무자비한 통치와 수탈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일제의 무력 탄압 과정에서 부상과 사망이 속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일제 순사를 처단하고 나아가 면사무소와 주재소 등을 파괴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지역이 3.1운동 당시에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일제의 경찰들을 처단한 유일한 곳이기도 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처단을 했던 만큼 되게 이제 강력하고 강렬한 만세 시위를 펼쳤죠. 일본 총독부의 입장에서 특히 일본의 조선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한 거죠. 이제 발안은 장터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발안장에서 살짝 떨어져 있지만 뭐 이제 천도교나 기독교가 센 그 작은 마을인 제암리를 선택함으로써 여기서 학살을 함으로써 이 파급력이
그 교통요지에 있는 이 지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공포가 확산되게끔 하고자 했던 거죠. 만세운동의 격렬한 전개에 당황한 일제는 군대를 파견하여 강력한 탄압 활동을 전개합니다. 경기도 경무부장은 하세베드웨이를 파견하여 진압을 명령합니다. 하세베드웨이는 4월 4일 오후 6시 발안장에 도착하여 철야 경계에 들어가는 한편 화수리 방면의 정황을 탐색하고 다음 날 5일 습격하였습니다. 하세베드웨이는 6일 오전 1시 반 어둠 속에 헌병 경찰관 9명 및 보병 5명을 거느리고 수촌리를 포위한 뒤에 대규모 검거 작전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저항하자 발포하였고 6명을 검거하여 수원경찰서로 압송합니다. 6일 다시 한번 수촌리에 대규모 검거 작전이 개시되었는데 검거반은 수촌리를 완전 포위하고 총을 마구 쏘아대었으며 교회당과 가옥들의 불을 놓아 삽시간에 수촌리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수천교회 김교철 전도사님과 배제학당에 다니는 김응태 학생이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 교인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만세 시위 현장에 수촌리 마을 일동이라는 플랜카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일본 일제는 이 수촌리를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데 4월 5일에 새벽 저녁 4월 7일, 4월 8일 네 차례에 걸쳐서 이곳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민가가 42채 가운데 38채가 불타게 됩니다. 4월 9일 경기도 경무부장이 파견한 세 번째 검거반은 화성 지역에서 10일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화수리를 중심으로 우정 장안면의 25개리를 수색하여 20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일제는 우정 장안면과 발안장터의 만세운동이 연계되어 특별 검거반 외에 제79연대의 보병을 다시 파견합니다. 4월 13일 육군보병 제79연대 소속의 아리타 도시오 중위가 이끄는 보병 11명이 발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의 만세운동 주동자들은 2차에 걸친 검거작전으로 대부분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안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제암리 주동자들의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아리타는 제암리에 도착하여 천도교도와 기독교도들을 제암리 교회에 모아놓고 23명을 사살하고 졸라게 대부분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저 뒷면에 보면 태극기가 이렇게 꽂혀 있는데요. 태극기 개수가 각 뒷면 기둥마다 29개가 있습니다. 29개라는 것은 이 제암리에서 학살당한 23명의 순국선열과 고주리에서 학살당한 6명의 순국선열을 합쳐서 29라고 하는 거고, 기념탑 뒷면에 보면 그 순국선열들의 명단이 적혀 있고, 아리타 중위는 발안 만세운동의 주동자 백낙렬의 행방을 알기 위해 옆마을 고주리로 가서 김흥렬 가족 6명을 포박하여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 백낙렬의 행방을 추궁합니다. 그러나 대답을 얻지 못하자 일본군은 그 6명의 목을 치고 토막을 내었으며 시체를 모아 지프로 덮고 불을 질렀습니다. 일제의 제암리 학살 사건은 3.1운동에 대한 폭력 대응의 결과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던 만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참담한 비극이 묻힐 뻔했다는 점입니다. 4월 6일에 일어난 수촌리 마을 방화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커티스, 테일러, 언더우드 등이 4월 16일에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촌리로 가던 중 제암리 사건 현장을 처음 목격하게 됩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을 조사하도록 미국 영사관에 주도적으로 압력을 가한 인물은 감리교 선교사 노블이었습니다. 노블은 그해 10월에 열린 미 감리회 조선 연회에서도 수원지방 감리사 보고를 통해 제암리 학살 사건과 그 영향을 보고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또 한 사람은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4월 17일 제암리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로 다음 날 9시 열차편으로 수원역까지 갑니다. 이어 자전거로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사진을 찍고 조사하였으며 오후에는 수촌리에도 방문하여 부상자들을 구호하였습니다. 한편 수촌리에서의 잔악행위에 대한 보고서라는 중요한 문서 자료를 남겼습니다. 일제는 제암리 학살 사건이 선교사들을 통해 세계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했습니다. 즉 제암리 학살을 주도한 아리타 중위의 행동은 지나침이 없지는 않지만 당시의 상황이 폭력적이었으므로 어쩔 수가 없었으며 혼란 중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싫어한 것으로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제암리 학살 사건을 벌인 조선 주차군 아리타 도시오 중위에 대해서는 군법회의에 회부했으나 결국 무죄 판결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학살과 방화의 만행을 저질렀던 책임자와 장본인들에게 근신과 관봉, 군법회의의 형식적 회부 등으로 고작 이 정도가 일제가 내놓은 졸렬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리멤버 4.15는 바로 1919년 4월 15일 제암리 학살 사건을 기억하자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 말하지만 이 말은 단지 언어적 유희에 지나지 않습니다. 100년도 넘은 일을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용서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어설픈 용서는 기억의 장애만 될 따름입니다. 리멤버 4.15는 바로 그것을 지금 웅변하는 중입니다.